위메프와 티몬이 보고한 미정산 금액이 1,700억 원 수준이라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위메프 측은 오늘 안에 고객에게 환불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가 25년 동안 유지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당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정부 추산 4조 3천억 원 이상 세수가 줄 전망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논산과 서천에 이어 금산과 부여 등 대전 충남 4개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에서만 1,7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마다 침수와 폭풍을 반복하는 하천변 파크골프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매년 막대한 복구비가 투입되는데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티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하연 위메프 공동대표가 오늘 안에 고객에게 환불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김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류하연 위메프 공동대표가 취재진 앞에 나섰습니다. 류 대표는 오늘 환불을 완수하려고 한다며 현재까지 현장에서 700건의 환불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판매 대금 지급 문제는 환불을 처리한 뒤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판매 대금과 환불 자금 마련에 대해서는 큐텐 그룹사 차원에서 다 같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큐텐 구영배 대표가 한국에 있다면서도 티몬의 환불이나 큐텐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는 어제 저녁부터 결제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새벽 유 대표가 현장에 모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현장 환불에 나섰습니다. 위메프는 안전 우려로 오전 10시 30분 이후부턴 현장 환불을 진행하지 않고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행사들은 티몬 위메프의 여행 상품에 대해 정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오늘 오후 위메프와 티몬에 대한 현장 점검을 나가 환불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와 판매 대금 미정산 현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대응팀을 오늘부터 한국소비자원에 꾸린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공제 금액을 대폭 상향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결혼하면 부부 합산 1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결혼공제도 올해부터 3년 동안 도입됩니다. 오늘 발표된 올해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상속증여세 개편입니다.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최저세율 10%를 적용받는 구간은 상속재산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공제 한도도 높였습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경우 20%를 할증 평가에 세금을 물리게 돼 있는데 이것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상속세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논의에서는 빠졌습니다. 지방 재정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그다음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저출생 대응책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자녀 세액공제액도 자녀당 10만 원씩 더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더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 추산 4조 3천여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입법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는 그동안의 조사에서 모두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9명이 목숨을 앗아가고 7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60대 차모 씨에 대해 경찰이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 만입니다. 차 씨에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운전자 차 씨는 그간 진행된 3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모두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의 차체와 블랙박스 등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원인을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잠정 판단해 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감정 결과엔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고 수사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며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겪은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에게 회사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공시를 한 날부터 주가가 정상화된 날까지로 손해배상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투자자 291명이 한화오션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안진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92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부분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며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3월 분식회계가 포함된 재무제표와 부실 감사 보고서를 공시했습니다. 이듬해 3월에는 회사의 적자를 전망하는 보도가, 5월에는 분식회계 의심 보도가 잇따라 나왔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공시 다음 날부터 주가가 정상으로 돌아온 2015년 8월까지 손해를 계산해 약 10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적자 예상 보도가 나온 뒤부터의 손해만 배상하라며 배상액을 92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 공시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손해액으로 추정해 포함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다시 넓혔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지난해부터 채소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고춧값도 올랐는데요. 원가를 줄이겠다고 값싼 중국산 다진 양념과 고추씨를 섞어 만든 고춧가루를 건고추 100%라고 속여 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또 일부 원료에서는 국내 고추에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식품 제조 공장. 직원이 비닐 안에 담긴 붉은색 양념을 기계 안에 던져 넣습니다. 고추씨 등 다른 재료들도 잇따라 쏟아붓습니다. 혼합 과정을 거쳐 고춧가루로 포장됩니다. 저가의 중국산 다진 양념과 고추씨 분말이 섞인 향신료 조제품, 가짜 고춧가루입니다. 이거 뭐 있는데? 안에 보이네. 양파 같은 거 보이구만. 고추씨나 고추씨 분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 넣고 그걸 한꺼번에 같이 혼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식약처 고시에 따라 고춧가루에는 고추와 안에 든 고추씨만 넣을 수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에선 다진 양념 등을 최대 90%까지 섞은 뒤 건고추 100% 제품으로 속여 온라인 등에 유통했습니다.
정상품보다 20% 정도 싸게 내놓아 550톤 넘게 팔렸습니다. 다대기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중국산의 경우 8,000에서 9,000원. 그래서 정상품의 약 75에서 80% 정도로 거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고춧가루입니다. 전문적인 검사를 진행해야만 구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일반 고춧가루와 유사합니다. 가짜 고춧가루에는 수입 신고 안 된 중국산 압축권 고추도 사용됐는데 국내에선 고추에 쓸 수 없는 생장 촉진 농약이 기준치의 2배가량 검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11곳, 유통된 가짜 고춧가루는 10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식약처는 업체 대표 등 17명을 검찰에 넘기고 앞으로 가짜 고춧가루 유통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열린 무기명 투표 결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제2호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특검법 부결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정과 상식을 폐기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며칠째 지속되는 폭염에 도로 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쓰러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치된 지 오래된 중앙분리대가 고온에 녹아내리는 건데 자칫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도심의 왕복 4차선 도로, 중앙분리대 한 부분이 기울어지더니 도미노처럼 줄줄이 쓰러집니다. 무너진 길이만 50여 미터. 놀란 운전자들은 속도를 낮추고 멀찍이 피해 지나갑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6도까지 오르면서 중앙분리대에 폴리우레탄 소재가 녹아내린 겁니다. 저는 처음에 넘어져 있길래 이게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날씨가 더워져서 넘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로 위 아스팔트는 폭염에 후끈 달아오릅니다. 현재 대기 온도는 33도지만 도로를 오가는 차량들의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도로 표면 온도는 55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낡은 중앙분리대일수록 고온에 쉽게 녹아 상단부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지난해 대전에서만 중앙분리대가 무너진 사고가 20건이 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돼버린 겁니다. 자치단체는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언제 어느 곳이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대상을 일시에 정비하거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앙분리대마저 녹이는 강력한 폭염이 도로 위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이 논산과 서천에 이어서 금산과 부여 등 대전 충남 네 곳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충남에서만 1,7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특별 재난 지역 선포로 복구에 좀 더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충남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폭우로 한 차례 미뤄졌던 회의가 일주일 만에 재개됐는데 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이미 각 부처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추가된 지역은 금산군과 부여군, 보령시 주산면, 미산면, 대전 서구 기성동 등입니다. 특히 충남은 이번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고 주택 1,300채와 농경지 12,000헥타르가 잠기는 등 1,7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논산과 서천에 이어 나머지 피해 지역도 복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선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조기 발표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이 충남 지역 현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인구 소멸 대응과 지방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전 기관에 대한 우선 선택권, 이른바 공공기관 드래프트제를 재차 건의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과정 속에서 드래프트제를 보여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난달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며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로 금산에서는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한 파크 골프장이 개장도하기 전에 물에 잠겨 논란입니다. 최근 크게 늘어난 하천변 파크 골프장이 이 해마다 침수와 복구를 반복하면서 매년 막대한 복구비가 투입되는데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용담댐 하류 충남 금산군 하천변에 조성된 파크 골프장입니다. 홀을 알려주는 팻말들은 나뭇가지 더미 속에 묻혀 있고 철물과 타이어, 천조각 등 온갖 쓰레기들이 나뒹굽니다. 지난 10일 시간당 100mm가 넘게 내린 기습폭우에 하천물이 크게 불어나면서 54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전체가 침수됐습니다. 매년 그 호우가 올 때마다 침수가 반복적으로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2012년 금산군이 국비 등 8억 원을 들여 만든 스포츠 단지를 올해 초 21억여 원의 추가 예산을 들여 전체 54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으로 추가 확장한 곳입니다. 문제는 이번 침수 피해가 예견된 일이었던 겁니다. 스포츠 단지 조성 첫 해 물에 잠긴 것을 시작으로 집중호우가 내렸던 2016년 7월에도 시설물이 유실되는 등 피해와 복구가 반복됐습니다. 하천이 이제 두 개가 만나는 지역이어서 수량은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비가 일정 정도만 오면 이제 잠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산군은 파크 골프장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용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폭우에 침수된 파크 골프장은 금산과 대전 등 파악된 곳만 전국적으로 8곳.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하천변 파크 골프장에 해마다 막대한 복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앞서 본 조정아 기자의 리포트 내용처럼 이 하천변 체육시설 조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금산 파크 골프장처럼 매년 여름이면 파크 골프장을 만들고 그게 범람을 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복구를 하고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지금 끊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예산을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하천에 대한 평가들을 조금 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공간들이나 내용들이 없을 때 하천변에 이제 노는 땅이다. 여기는 좀 사람이 써도 되지 않겠냐 이런 평가들을 좀 해서 거기에 뭐 체육시설도 넣고 산책로도 이렇게 넣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원래는 공원에 위치해야 되는데 뭐 토지 매입이라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천변으로 옮겼는데 지금은 쉽지 않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제 하천에 계속 물이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천을 오로지 하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걸 먼저 선행 기점으로 두고 사람이 이용하는 것들을 이걸 기반으로 해서 평가들을 하고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이제 그 부족했던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하천변에 시설물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영향이 일부 있는 거고 사실은 하천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천을 좀 개발해도 되는 땅, 사람이 이용해도 되는 땅 이렇게 좀 여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좀 하천의 역할만 충실히 할 수 있는 곳으로 놔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람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하천변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 네. 뭐 넘치는 게 당연합니다. 뭐 네네.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네, 땅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근데 예전엔 이게 이렇게 자주 넘치지는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후, 예. 네, 기후 위기라고 하는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사실은 네. 비의 그 패턴도 좀 바뀌었잖아요. 네. 북지성호우라고 해서 네, 한 곳에 네. 막 집중적으로 막 극한호우라고 하죠. 예, 예.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양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사실은 둔치가 넘치는 일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둔치에 있던 시설물들이 떠내려간다거나 네, 훼손된다거나 근데 이거가 계속 그걸 유지하려면 그 네, 유지비를 네. 계속 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네, 네. 사실은 유지관리비를 한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다 세금으로 어찌됐든 투여해야 네. 되는데 그걸 투여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게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원에 위치해야 될 거기 때문에 네. 좀 제대로 공원을 조성해서 네. 사람들이 가까운 공간에 이용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그렇지만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자치단체도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반면에 네. 뭐 노인 복지라 차원이랄까 뭐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동호인이 뭐 6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엄청 이런 많더라고요. 분들은 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뭐 물에 잠겨도 다시 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그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네. 사실은 여가라든지 이런 걸 즐겨야 되는 공간들이 네.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렇죠. 전국 그거는 도시 계획 안에서 조금 더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이나 이런 데 공동화된 지역들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네. 이거를 조금 제대로 된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네. 초창기 비용 투입비가 좀 많이 들긴 하겠지만 네.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설계를 하고 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유지 관리비가 적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대로 좀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운다면 네. 충분히 좀 넓혀가거나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하천에 이런 이제 파크 골프장이나 유지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는 반면에 네, 네. 이용하지 않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곳은 굳이 유지하지 않도록 해서 네. 그냥 자연으로 좀 돌려보내는 형태로 해서 네. 평가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제대로 설계도 하고 이런 형태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원도심나 이런 곳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면 네네. 당장은 큰 돈이 들어가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유지관리 비용, 네. 유지 관리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 거다. 네네, 그렇죠. 그게 이득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사실은 예. 그래야 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좀 용이하기 때문에 네. 하천은 어찌됐든 도로나 이런 걸 건너가야 되고 네, 네. 거기 또 내려가야 되고 해서 접근성이나 네. 이런 걸 감안하면 네. 제대로 조금 한두 개라도 만들어 보기 시작하는 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갑천변 물놀이장 얘기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뭐 같은 논리라면 네. 뭐 갑천 둔치 때가 뭐 엊그제도 또 휩쓸려 나갔잖아요. 네네. 갑천변 물놀이장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예. 갑천 물놀이장은 사실은 2010년에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80억 네, 정도 네. 들여서 만들었는데 개장하지도 못하고 네. 수질 유지를 할 수 없어 포기했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사업이랑 비슷한 사업을 158억을 들여서 더 하는 거 자체에 네, 대한 네. 평가를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고 과거에 왜 폐쇄했는지에 대한 네, 평가를 네.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입장이고요. 또 네, 하나는 네. 최근에 물난리가 나면서 거기가 다 잠겼었거든요. 근데 네, 네. 매년 이렇게 잠길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설을 유치하는 게 맞는지는 네. 심각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네. 유지하려면 청소하고 닦아내고 이걸 매년 반복해야 된다고 하면 그 시설은 안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수영장이라든지 물놀이장이 절대적으로 좀 대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네. 그럴 수 있는데 그 수영장도 꽤 있고요. 네. 물놀이장이나 이런 것들이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네. 지자체들이 많아요. 구별로, 네, 동별로 있죠. 이렇게 예, 예. 그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하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해마다 네네. 하천이 범람하고 이런 피해가 반복될 걸로 네. 보이는데요. 네네. 자, 하천변 활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하천은 친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 네. 이제 뭐 시설들이 꼭
아예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네. 그 유지관리비 차원을 좀 고민해서 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158억이라고 하는 대규모 투자 비용이나 21억 그러니까 금산 파크골프장처럼 네. 대규모 비용만 투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물이 넘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먼저 예상을 하고 네. 그 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게 마련된 상황에서 네.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훼손돼도 좀 크게 문제 없는 시설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아니면 훼손되더라도 잘 문제 없는 네. 이용 시설들을 판단해 가지고 신수 공간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친수 공간이 사실은 물을 만지고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저는 훨씬 더 큰 친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공간을 좀 하려면 자연으로 조금 더 많이 돌려주면서 그래서 최근 유럽에서는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해서 자연을 잘 유지하고 그 기반 안에서 시민들이 친수를 하는 형태로 바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시설물보다는 자연 유지가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2% 감소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던 1분기와 달리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0.2%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건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1.3%로 예상을 웃돌았던 1분기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민간 소비 부진과 투자 감소 등이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2분기 민간 소비는 승용차나 의류 소비가 줄면서 0.2% 감소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1.1% 줄었고 설비 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1% 줄었습니다.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 제품 중심으로 0.9% 늘었지만 수입이 1.2% 증가하며 순수출은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성장률 가운데 내수와 순수출이 각각 마이너스 0.1%씩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성장률은 2.8%로 하는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호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안정되면 내수도 완만히 회복돼 연간 2.5%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들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 총소득 증가율은 2분기 마이너스 1.3%로 GDP 증가율을 밑돌았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해마다 22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충청남도 산하기관이지만 공교롭게도 세종에 위치해 이전 요구가 높았습니다. 2천억 원 가까운 이전 비용 때문에 이전이 쉽지가 않았는데요. 현재의 터를 민간에 팔고 이른 시일 내에 이전 용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금남면에 축구장 380개 크기인 270만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선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충남도 산하기관이지만 2012년 세종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 조정으로 세종시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형적 구조 탓에 충남으로 이전 요구가 높았지만 1,800억 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전 비용 확보를 위해 충남도와 세종시가 협력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이르면 다음 달까지 이전 부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매각이 결정되면서 저희는 또 산림자원연구소를 이전하는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전하는 문제는 지금 용역이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적어도 8월이나 9월 이 무렵 정도 되면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곳은 공주, 보령, 금산, 청양, 태안 5개 시군. 해안권인 보령, 태안과 내륙권인 청양, 공주, 금산이 서로 지역적 특색을 앞세워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광객만 연간 22만 명 이상 찾는 시설이 온다는 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의 가뭄 속 단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22만의 관광객은 상당히 큰 매력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지역 그리고 상생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주 여건이라든지 또 교통 여건,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지부진했던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매각 결정으로 충남도는 한숨 돌렸지만 이전지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어려운 과학 기사를 쉽게 풀어보는 과학 기사를 부탁해 과기부 순서입니다. 지구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은진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과학 기사를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미래 심우주 탐사에 필수적인 원자력 전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원자력 전지가 우주 환경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자력 전지 개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네, 우리가 수력이나 풍력, 원자력까지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원자력 전지는 좀 생소하거든요. 기존에 사용된 기술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자력 전지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전력으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1961년 미국이 발사한 항법위성 트렌지-4A에 탑재된 것을 시작으로 먼 우주로 가는 우주 탐사선이나 태양 전지를 쓰지 못하는 탐사선에 쓰이는 등 우주 탐사 분야에서 활발하게 쓰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사용하는데요. 몸 안에 넣어야 하는 인체 삽입형 치료기기는 매번 꺼내어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전자력 원지가 유용합니다. 주로 방사성 동위원소인 플루토늄과 프로메튬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요. 최소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교체 수술도 필요하지 않은 데다가 우라늄의 핵분열 연쇄 반응이 아닌 방사성 동위원소의 자연적인 붕괴 현상에 의해 전력이 생산되고 또 쉽게 방사선을 차폐할 수도 있어서 방사선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합니다. 네, 이렇게 우주 탐사와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 원자력 전지 개발에 성공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원자력 전지는 국가 전략 기술이라서 다른 나라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기술 개발의 의미가 있는데요. 경제적인 가치만 봐도 2013년도 기준으로 약 2,256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2032년에 예정된 달 착륙선에 탑재되면 달 표면에서 장기간 운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달은 낮과 밤이 각각 14일 내내 이어지는 환경인데 태양 전지만으로는 영하 170도까지 내려가는 달의 밤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탐사 기간을 2주 이상 잡기 어려운데요. 이 원자력 전지를 사용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원자력 전지는 외부 동력원 없이 내부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달의 밤을 견디는 데 필요한 열과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어서 4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성 넘어 멀리 가는 외행성 탐사선에 원자력 전지가 탑재될 예정이라서 우리나라의 우주 강국으로서의 입지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원자력 전지는 우주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원자력 전지가 어떤 원리로 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그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 238이나 아메리슘 241 같은 원소는 자연적으로 붕괴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인데요. 이 원소가 붕괴되면 이상하게도 그 전보다 질량이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질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원자력 전지 내부의 열전 소자가 이렇게 전환된 열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어 주면서 전력이 생산되는 겁니다. 이 질량의 곱해지는 빛의 속도, 광속은 1초에 약 3억 미터를 갈 정도로 큰 숫자인데다가 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 원자력을 이용하면 매우 적은 양의 방사성 물질로도 오랜 시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라늄 1g으로 석탄 3톤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 하면은 이 핵무기를 만드는 재료로 알고 있잖아요. 이걸 자칫 잘못 쓰게 되면은 폭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좀 위험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안전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원자력 전지는 로켓이 폭발해도 내부에 있는 물질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한 구조로 제작이 됩니다. 따라서 발사된 로켓이 추락하거나 폭발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에 흩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위험이 있어서 국제연합은 지구 궤도에서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궤도 위성에 탑재되어 성능을 확인한 이 원자력 전지도 실제 방사성 동위원소는 싣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2년 계획 중인 대한민국 최초 달 착륙선에 실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원자력 전지를 탑재할 계획인데요. 이번 원자력 전지를 시작으로 달 착륙을 넘어 심우주 탐사에서도 대한민국이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최대 풍속이 시속 200km를 넘는 제3호 태풍 개미가 오늘 새벽 타이완을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400명 가까이가 다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개미는 오늘 저녁 중국 남부 지역에 상륙할 전망인데 해당 지역에는 적색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매섭게 몰아치는 비바람에 간판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떨어지며 인도를 덮칩니다. 최대 풍속 시속 200km가 넘는 강한 비바람에 사람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입니다. 3호 태풍 개미가 오늘 새벽 0시쯤 타이완 이란현에 상륙했습니다. 최대 누적 강우량 1000mm가 넘는 폭우를 몰고 와 도심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곳곳에서 토석이 무너져 내려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교 수업도 중단됐습니다. 타이완 재난대응센터는 이번 태풍으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38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개미는 타이완 해협을 건너 오늘 저녁 중국 남부 푸젠성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과 풍랑, 폭풍, 적색경보가 각각 내려진 가운데 푸젠성 내 모든 항공편과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위험지대 주민 15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태풍이 밀어올린 수증기의 영향으로 중국 남부에서는 지역에 따라 내일까지 최대 6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태풍 개미는 이미 폭우 피해를 본 중국 중남부 지역으로 이번 주말까지 계속 북상할 예정이어서 관계 당국이 긴장 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중복인 오늘 더위의 기세가 한층 강해졌습니다. 폭염경보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는데요.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며 덥겠고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연일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오늘은 밤까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내일도 오전부터 오후 사이 많게는 80mm 이상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크고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대전이 26도, 세종 25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공주와 대전, 논산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산과 태안이 26도, 한낮에 아산이 33도를 보이겠습니다. 중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서천이 25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부여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중부 먼바다에서 3.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폭염은 계속되겠고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 지구촌의 대축제죠. 2024 하계올림픽이 내일부터 18일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태극전사 144명이 펼치는 위대한 도전이
폭우와 폭염에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중계방송 관계로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는 2주 동안 결방됩니다. 저희는 폐막식이 열리는 다음 달 12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